나 이제 너처럼 재미없는 도련님은 딱 질색이야. 나도 이제 화끈한 놈 만나서 팔자 좀 고칠 거라고. 20년 전 민정이 내뱉었던 독설이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민정을 만나러 태욱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문을 열었죠. 안 나가? 당장 소금 뿌리기 전에 안 나가느냐고! 이 지상아! 민정이 바가지째 소금을 냅다 뿌린 순간 문이 열리며 1,000만 원짜리 정장 차림의 태욱이 등장했습니다. 명품 수트에 하얗게 내려앉은 소금. 태욱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죠. 남인정 소장, 20년 만에 만났는데 환영 인사가 너무 진 거 아니야? 나 오늘 너한테 300억 쓰러 왔는데. 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인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그 번쩍이는 유리창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낡고 좁은 골목길 끝에는 리더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42세 노처녀, 아니 강남의 부동산 여전사라 불리는 남인정 소장의 치열한 일터였죠. 실내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낡은 선풍기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더운 바람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일주일째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손님 김씨를 상대하고 있었죠. 이 김씨라는 작자는 일주일 전부터 3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겠다며 민정을 들들 볶아댔습니다. 민정은 그를 위해 밥도 거르고 강남 바닥을 이잡듯 뒤져 최상의 매물들을 보여주었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구두굽이 나갈 정도로 뛰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 건물은 채광이 좀 별로네. 저건 화장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30억이나 쓰는데 이 정도도 깐깐하게 못 봐? 김 씨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무실이 덥다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민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믹스커피를 타서 바쳤죠.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이 계약만 성사되면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김 씨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거드름은 간대없고 뭔가 미안한 듯 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소장님, 내가 미안하게 됐어. 사실 어제 옆집 부동산에서 그 30억짜리 건물 계약해버렸거든. 거기가 복비를 좀 더 깎아준다길래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이해하지? 민정의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고생, 다 닳아버린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병원비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이 인간이 단숨에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민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해? 지금 이해라고 했어? 야, 이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닌 거 안 보여? 내가 사람이면 이럴 순 없지. 민정의 고함에 김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장사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래서 노처녀 히스테리가 무섭다니까.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에 민정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민정은 책상 밑에 숨겨두었던 재수없는 손님이 올 때마다 뿌리려고 준비해둔 천일염 바가지를 확 집어들었습니다. 안 나가? 당장 소금 뿌리기 전에 안 나가냐고. 이 진상아, 너 같은 인간은 소금 세례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민정이 바가지째 소금을 냅다 뿌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김 씨가 도망치듯 빠져나간 자리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촥 하고 퍼진 하얀 소금알갱이들이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부서지며 남자의 머리와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매끄러운 감청색 명품 수트가 순식간에 소금으로 도배가 되어 버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들고 있던 바가지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은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은 소금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민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남인정 소장, 20년 만에 만났는데 환영 인사가 너무 짠 거 아냐? 그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메우는 순간 민정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민정이 제 손으로 모질게 내쫓았던 그 남자 강태욱이었습니다. 나 오늘 너한테 300억 쓰러 왔는데 환영해주기엔 너무 늦은 건가? 태욱의 말에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죠. 나 이제 너처럼 재미없는 도련님은 딱 질색이야. 나도 이제 화끈한 놈 만나서 팔자 좀 고칠 거라고. 그때 민정은 울음을 삼키며 태욱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태욱의 어머니 박 여사가 민정의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 협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선 태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태욱은 그때에 순진했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리더 부동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파에서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민정의 낡은 명패를 손끝으로 쓸었죠. 리더 부동산 남인정 소장. 이름 하나는 기차게 지었네. 근데 남인정, 너 참 많이 변했다. 사람 얼굴에 소금 뿌리는 그 과격함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야. 민정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태욱을 노려보았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숨기기 위해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죠. 강태욱 씨,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야? 설마 사기라도 치러 온 거야? 태욱은 소리내어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낡은 벽을 타고 민정의 가슴속 어딘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사기라. 하긴 내가 너한테 사기 좀 당하긴 했지. 내 마음을 홀랑 가져가 놓고 재미없다고 버렸으니까. 근데 어쩌나 나 이제 아주 돈이 많거든. 너처럼 돈 밝히는 여자가 딱 좋아할 만큼. 태욱이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대형 빌딩의 매입 의향서였습니다. 300억이야, 민정아. 이 계약 성사시키면 내 복비가 얼마일지 계산되지? 너 팔자 고치고 싶다며. 내가 그 기회 주러 온 거야. 민정은 3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눈빛은 복수심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왜 하필 나야? 강남에 널리고 널린 게 부동산인데 왜 이 낡은 구멍가게까지 찾아온 거냐고.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진한 향수 냄새와 뜨거운 숨결이 민정의 뺨에 닿았습니다. 내가 복비는 사랑으로 받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괴롭혀보려고. 20년 전 내가 나한테 했던 그 모진 말들 하나하나 이자로 쳐서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태욱의 도발적인 선언에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마주 선 첫사랑. 한쪽은 복수를 꿈꾸고 한쪽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이기 막힌 재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안쪽 내실에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정의 아버지 영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정아, 손님 왔냐? 아니, 저 사람은 누구냐? 영수의 눈동자가 태욱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는 실성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영수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살려주세요, 도련님. 영수가 바닥에 넙죽 엎드려 태욱의 구두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하며 태욱을 밀쳐냈습니다. 아빠, 왜 이래? 이 사람 그냥 손님이야. 강태욱 씨, 당장 나가. 내일 다시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당장 여기서 꺼져. 민정의 절박한 외침에 태욱은 굳은 표정으로 영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태욱은 아직 진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온 사무실 안에서 민정은 아버지를 꼭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300억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민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건물 밖으로 나온 태욱은 자신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영수가 붙잡았던 그 떨림이 아직도 전해지는 듯했죠. 태욱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명령했습니다. 남인정 소장 아버님, 20년 전 기록 다시 다 뒤져. 그리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태욱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애절한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밤새 퉁퉁 부은 눈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태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민정을 향해 싱긋 웃었습니다. 나 소장, 어제 환영 인사가 너무 강렬해서 잠을 좀 설쳤네. 자, 이제 300억짜리 집 구경하러 가야지. 복비 벌 준비됐어? 민정은 신발장에 처박아 두었던 굽이 다 닳아버린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차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님, 나 복비 진짜 비싸게 받을 거야. 각오하고 있는 거지? 민정의 앙칼진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은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 소금처럼 짠 과거의 눈물과 300억이라는 달콤한 미래의 보상 사이에서 민정과 태욱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죠. 검은색 세단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 향기와 태욱의 진한 체향만이 감돌고 있었죠. 민정은 빳빳하게 날이 선 스커트 자락을 매만지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태욱의 옆자리는 여전히 심장을 기분 나쁘게 간지럽혔습니다. 민정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멀리 떠나버리겠다고. 하지만 태욱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이토록 뛰는 것은 왜일까요? 가자고, 강 회장님. 당신이 말한 그 화끈한 세상이 어디인지 구경 좀 해보자.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리더 부동산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죠. 마치 앞으로 벌어질 기막힌 반전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태욱은 민정의 옆 얼굴을 힐끗 보더니 생각했습니다. 남인정, 내가 왜 날 버렸는지 그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주겠어.
그리고 이번엔 절대로 널 놓치지 않아. 차 안은 정적 속에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쫄아 있어? 남인정 소장, 어제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태욱이 핸들을 가볍게 돌리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고 민정은 그 여유가 못내 배가 아팠습니다. 자신은 지난 20년 동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이 남자는 마치 승전국 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 화가 났던 것이죠. 쫄긴 누가 쫄았다고 그래요? 차가 너무 좋아서 멀미가 날 것 같아 그런 거니까 신경 끄시죠. 그나저나 300억짜리 매물은 어디부터 볼 건가요? 4시간도 아주 비싼 몸이거든요. 민정은 일부러 톡 쏘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죠. 차는 강남대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압구정의 화려한 명품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매물 보기 전에 그 신발부터 좀 바꾸자. 300억짜리 계약하러 가는데 그 다 달아버린 굽소리 들으면 건물주들이 도망갈 것 같거든. 태욱의 시선이 민정의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민정이 나름대로 제일 아낀다며 꺼내 신은 검은색 구두.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죽은 여기저기 벗겨졌고 굽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었죠.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발을 의자 밑으로 숨기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구두가 어때서요? 이게 얼마나 편한데 그래요. 당신이 내 구두까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정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태욱은 차를 최고급 구두 매장 앞에 세웠습니다. 발렛 주차 직원이 달려와 문을 열었고 태욱은 망설임 없이 민정의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진열된 구두들은 민정의 전셋값보다 비싸 보였죠. 이거, 그리고 저거. 사이즈 36반으로 가져와 봐요. 태욱은 거침없이 구두들을 지목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구두에 머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강태욱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조용히 해. 이건 뇌물이야. 나한테 좋은 빌딩 찾아달라고 미리 주는 복비라고 생각하든지. 자, 신어봐. 태욱이 직접 허리를 숙여 민정의 낡은 구두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눈부시게 하얀 실크가 깔린 발판 위에 민정의 맨발을 올렸죠. 태욱의 따뜻한 손길이 민정의 발등에 닿는 순간 민정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발에 난 굳은 살을 잠시 만져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딱 맞네. 이제야 좀 남인정답다. 자, 이제 브리핑 시작해볼까? 태욱은 민정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매장을 나오는 민정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남자가 주는 호의가 독이 든 사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거부하기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썼던 것이죠. 다시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청담동의 한 신축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민정은 이제 전문가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유창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이 건물은 대지 면적 100평에 연면적 500평입니다.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 주변에 대형 기획사들이 많아서 임차 수요가 아주 확실하죠. 현재 수익률은 4% 중반인데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5% 이상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민정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20년 전
그저 잘 웃고 잘 먹던 소녀가 이렇게 당당한 전문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태욱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난 이 건물의 스토리가 궁금한데 남인정 소장은 이 건물을 보면 뭐가 떠올라? 태욱의 뜬금없는 질문에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토리요? 이 건물은 원래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주인이 40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세운 거래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야 좀 편히 쉬고 싶어서 내놓은 거죠. 주인 할아버지가 이 건물 벽돌 하나하나 직접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 건물을 내가 사면 그 할아버지는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네. 남인정, 너는 어때? 너도 이 건물처럼 내 인생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온 거 맞니? 태욱의 시선이 민정의 눈동자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피하며 짐짓 딴청을 피웠죠. 내 인생의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다큐멘터리지. 강 회장님처럼 화려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고요.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근처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이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가득 찬 상을 주문했죠. 민정은 염치불고하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역시 공짜 밥이 제일 맛있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태욱은 그 모습마저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 민정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를 돌봐주는 간병인 아줌마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예. 아빠가 또요?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집안 집기를 때려 부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민정은 손을 떨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강 회장님,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남은 매물은 내일 보든지 해요. 민정이 택시를 잡으려 대로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점심시간에 택시가 잡힐 리 만무했죠. 태욱이 어느새 다가와 민정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당신이 올 곳이 못 된다니까요. 그냥 가세요. 민정은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태욱은 막무가내로 민정을 차에 태웠습니다. 민정이 알려준 주소지는 강남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산빛 아래 위치한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을 올라갈수록 태욱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였죠. 마침내 도착한 낡은 주택 앞. 담벼락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고 마당에서는 영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박 여사가 날 죽이러 왔단 말이야. 도련님한테 말하지 마. 내가 안 훔쳤어. 영수의 처절한 외침에 태욱은 얼어붙은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아빠, 나야 민정이. 진정해, 아빠. 태욱은 열린 대문 사이로 집안의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낡아 빠진 가구들, 그리고 약봉지가 가득한 식탁. 강남의 여전사라 불리던 남인정의 진짜 삶은 300억은커녕 3만 원조차 아쉬워 보이는 처참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태욱은 마당 한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를 지르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의 낡은 셔츠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태욱은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태욱이에요. 강태욱이요. 기억 안 나세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태욱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도자기는 제가 깬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다 아시잖아요. 영수의 입에서 나온 도자기라는 단어에 태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집 별장에서 사라졌던 그 값비싼 고려청자. 당시 그 사건 때문에 영수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었고 태욱은 단순히 영수가 실수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다 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정은 태욱을 밀쳐내며 영수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간병인 아줌마와 함께 겨우 영수를 진정시키고 나온 민정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제 봤지?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 우리 아빠 당신 얼굴 보면 더 힘들어해.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평생 몰라야 해. 민정의 독설은 태욱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와 화려함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요. 태욱은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태욱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태욱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20년 전 별장 도자기 파손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해. 당시 경찰 기록, 박 여사님 비자금 내역, 그리고 남인정 소장 아버지가 감옥에 갈 뻔했던 경위까지 싹 다 가져와. 한편 민정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잠결에도 도련님을 찾는 소리에 민정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 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때 민정의 집 앞에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욱의 어머니 박 여사의 신복인 최 비서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정의 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남인정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과거 사건을 캐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더 깊이 알기 전에 손을 써야겠어. 남인정이 그년이 우리 태욱이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지. 내일 당장 그 집터부터 밀어버려. 리더 부동산도 영업 정지시키고. 박 여사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을 알지 못한 채 태욱이 사준 하얀 구두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태욱과 함께 걷고 싶었던 짧은 꿈은 그렇게 조각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출근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더 부동산 앞에는 거대한 포크레인이 서 있었고 구청 직원들이 영업정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업정지해요? 민정의 절규에도 직원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태욱이 보낸 화려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꽃바구니 안에는 태욱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오늘 저녁 7시 그때 그 장소에서 기다릴게. 진실을 말해줘. 민정은 그 메시지를 구기며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태욱은 무너질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리더 부동산의 간판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정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못 치워요. 내가 여기서 10년을 버텼는데 무슨 권리로 여길 부순다는 거예요. 민정의 날카로운 비명이 강남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리더 부동산의 유리문에는 빨간색 철거 대상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거대한 포크레인의 삼날이 금방이라도 낡은 간판을 뭉개버릴 듯 위태롭게 서 있었죠. 구청 직원들과 건장한 사내들이 민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정은 맨발로 뛰쳐나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0억짜리 계약을 꿈꾸며 태욱의 차에 올랐던 자신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현실이 민정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태욱의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태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정의 발끝에 머물렀죠. 어제 자신이 사주었던 그 눈부시게 하얀 구두는 어디 가고 민정의 발은 흙먼지와 상처로 가득했답니다. 태욱은 성큼성큼 다가와 민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길 건드리는 겁니까? 당장 포크레인 멈추고 다들 물러나세요. 태욱의 서슬 퍼런 고함에 사내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걸쳐 주었죠. 따뜻한 온기가 민정의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지만 민정은 태욱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빠랑 나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었어. 강태욱 씨,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좀 꺼져달라고요. 민정의 절규에 태욱은 심장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민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아니, 못 가. 이제 시작이야, 민정아. 우리 사이에 얽힌 이 지독한 매듭. 내가 다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가. 태욱은 비서에게 현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곧장 본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정원이 펼쳐진 저택, 하지만 그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리더 부동산 영업 정지에 철거 명령까지 이게 정말 어머니 작품인가요? 태욱의 물음에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품이라니 말이 좀 심하구나. 난 그저 내 아들 앞길 막는 돌멩이 하나 치운 것뿐이다. 그 천박한 계집애가 너한테 다시 붙으려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겠니? 천박하다고요? 어머니가 20년 전 그 사람 아버님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낸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도자기 사건. 그 진실이 뭔지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밝힐 겁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찾고 차갑게 대꾸했죠. 밝혀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고 그 노인은 치매까지 걸려서 헛소리만 해대는데. 태우가, 넌 내 아들이야. JK그룹의 주인이라고. 그런 구질구질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거라. 태욱은 어머니의 비정한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비밀리에 조사한 서류들을 펼쳤답니다. 20년 전 별장 관리인이었던 나영수가 깨뜨렸다는 그 고려청자. 하지만 당시 비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 도자기를 깬 사람은 영수가 아니라
박 여사의 내연남이었거나 혹은 박 여사 본인의 실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죠. 한편 민정은 엉망이 된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홀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잠든 사이 그녀는 20년 동안 보관해온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태욱과 헤어지던 날 신었던 피 묻은 양말과 태욱이 줬던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민정은 일기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민정아, 우리 나중에 꼭 햇살 잘 드는 집에서 같이 살자. 태욱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태욱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우리 집 터는 거로 모자라서 이제 내 자존심까지 다 털어버리러 온 건가요? 태욱은 대답 대신 민정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것은 20년 전 별장의 공식적인 수리 내역서와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거 봐, 민정아. 아저씨가 깬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다 알아냈어.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태욱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죠. 그녀는 태욱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인데? 우리 아빠는 이미 그때의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고 나는 하루하루 빚쟁이한테 쫓기며 살고 있어. 당신 사과 한마디로 내 잃어버린 20년이 보상될 것 같아? 아니, 보상 안 돼. 그래서 내가 평생 갚으려는 거야. 민정아, 리더 부동산 다시 열어줄게. 철거 명령도 취소시켰어. 그리고 아저씨, 국내 최고의 의료진한테 치료받게 해줄게. 나한테 기회를 줘. 태욱의 간절한 눈빛에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민정은 빗소리에 놀라 내실에 있는 아버지를 확인하러 달려갔죠. 하지만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치매 기운이 있는 영수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밖으로 나간 것이었죠. 민정과 태욱은 사색이 되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며 영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아빠, 나영수 씨, 어디 있어? 한참을 헤맨 끝에 마을 어기 낡은 전봇대 아래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는 지나가는 검은색 차를 볼 때마다 도련님, 살려주세요. 라며 울부짖고 있었죠. 민정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 처참한 광경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죠. 태욱은 비를 맞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영수를 번쩍 업어 올렸습니다. 민정아, 일단 집으로 가자. 아저씨 이러다 큰일 나. 태욱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태욱의 등에 엎이자 신기하게도 안정을 되찾으며 도련님, 냄새가 나네. 라고 중얼거렸죠. 민정은 태욱의 뒤를 따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빗물에 섞여 하나로 번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수를 눕힌 뒤 민정은 수건을 가져와 태욱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좁은 방 안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죠. 강태욱 씨, 당신 정말 바보야. 왜 이런 구질구질한 데까지 와서 고생을 사서 해? 당신은 그냥 저 높은 빌딩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며 살면 되잖아.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가 고장났거든. 너 없이는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숨이 안 쉬어져. 민정아, 나 이제 도련님 아니야. 너 지켜줄 수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이용해줘. 네 복비 나로 받으면 안 될까? 내 사랑으로 받으면 안 되겠어? 태욱의 고백에 민정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욱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죠. 20년 동안 켜켜이 쌓인 한과 슬픔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답니다. 태욱은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박 여사, 아니 자신의 어머니와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뒤 맑은 햇살이 리더 부동산을 비췄습니다. 태욱의 말대로 철거 딱지는 떼어져 있었고 영업정지도 풀려 있었죠. 하지만 민정의 책상 위에는 박 여사가 보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민정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다고 조작된 또 다른 범죄 기록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박 여사의 경고는 명확했죠. 태욱이 곁을 떠나지 않으면 내 아버지를 진짜 감옥으로 보내버리겠다. 민정은 손을 떨며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하려는데 박 여사의 거미줄은 더욱 촘촘하게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민정은 창밖에서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태욱을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태욱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 민정의 눈동자에 다시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욱의 약혼녀이자 정략결혼 상대인 유통재벌가 딸 서연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서연아, 우리 태욱이가 잠시 길을 잃은 것 같구나. 내가 와서 그 천박한 꽃들을 좀 정리해줘야겠다. 박 여사의 음산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민정과 태욱 앞에는 박 여사의 계략과 정략 결혼이라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려 하고 있었답니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구멍가게인가요? 아니,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무슨 고물상 같은데 말이죠. 청담동 명품 거리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은 서연이 리더 부동산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좁고 낡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죠. 민정은 책상 정리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기세에 잠시 눌릴 법도 했지만 강남 바닥에서 굴러먹은 민정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답니다. 누구신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고물상 타령인가요? 집 보러 오신 거 아니면 조용히 나가주시죠. 우리 가게는 향수 냄새보다는 종이 냄새를 더 좋아하거든요. 민정의 까칠한 대꾸에 서연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툭 던지더니 민정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죠. 남인정 소장? 당신이죠? 태욱 오빠한테 꼬리치며 300억짜리 계약 운운하는 아줌마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태욱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있자니 참 가소롭더라고요. 그 나이 먹고 남의 남자 탐내는 게 취미인가요? 뭐라고요? 남의 남자? 아가씨, 말이 좀 심하시네. 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연애질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강태욱 씨가 아가씨 남자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민정의 당당한 태도에 서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서연은 참지 못하고 민정의 앞으로 다가와 냅다 뺨을 내리쳤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민정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민정의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사무실 안은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주제 파악이나 해. 당신은 태욱 오빠 인생에 묻은 얼룩일 뿐이야. 내가 그 얼룩 깨끗이 지워주러 온 거라고. 서연이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든 순간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태욱이 나타났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부어오른 뺨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핏빛으로 변했죠. 그는 서연의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낚아챘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이 여자가 먼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단 말이야. 오빠가 왜 이런 천박한 여자랑 어울려? 태욱은 서연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분노로 인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천박한 건 너야. 당장 나가. 그리고 전해. 우리 파혼이야. 어머니한테도 똑똑히 전해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남인정 하나뿐이고 너 같은 인형이랑은 단 1분도 같이 살 생각 없다고. 태욱의 파혼 선언에 서연은 악을 쓰며 사라졌고 사무실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민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정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 안으로 숨어버렸죠. 오지 마요. 강태욱 씨, 이제 정말 무서워요. 당신네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실감이 나거든요. 민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민정의 안경을 집어들며 낮게 말했죠. 미안해, 민정아. 내가 다 막아준다고 해놓고. 하지만 나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뺨을 때린 저 오만함, 내 어머니의 그 잔인함, 내가 다 되돌려줄게. 그날 밤 민정의 집은 또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영수가 거실을 헤매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수는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나무 아래, 그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있어. 내가 숨겼어. 사진기가 다 봤어. 사모님이 도자기를. 사진기가 다 찍었다고. 민정은 아버지를 진정시키려다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사진기? 20년 전 그날 아버지는 항상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목에 걸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별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급히 불렀습니다. 태욱은 영수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물었죠. 아저씨, 그 느티나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별장 뒷마당인가요? 영수는 태욱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애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사모님이 무서워서 내가 땅에 묻었어. 빨간 상자. 그 안에 그날의 진실이 들어있어. 내 누명을 벗겨줘. 민정이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영수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욱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20년 전 별장 뒷마당, 그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박 여사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묻혀 있다는 확신이 든 것이죠. 하지만 박 여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다고 조작한 가짜 범죄 기록들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마쳤죠. 리더 부동산의 영업정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숨통을 조여 태욱의 곁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심산이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욱과 민정은 박 여사 몰래 폐쇄된 옛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별장은 마치 죽은 자들의 성처럼 고요했죠. 두 사람은 영수가 말한 느티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안개 낀 정원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민정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답니다. 태우가 저기야. 저 느티나무. 민정이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태욱은 미리 준비한 삽을 들고 나무 밑둥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죠. 흙더미가 쌓일수록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요? 삽 끝에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태욱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고 그 안에서 녹슬고 낡은 빨간색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20년 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박 여사가 도자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박 여사와 은밀한 거래를 하던 의문의 남자의 얼굴도 함께 찍혀 있었죠. 그것은 영수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완벽한 증거이자 박 여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답니다. 찾았어. 우리가 해냈어. 태우가. 민정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별장 숲속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나타나 그들을 애워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 사이로 박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결국 찾아냈구나. 하지만 태우가 그 종이 쪼가리가 내 애미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여기는 내 땅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를 거다. 박 여사의 등장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상자를 꽉 쥐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증거가 세상에 나가는 날 어머니는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저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제발 여기서 멈추세요. 아들, 넌 내 아들이 아니라 JK그룹의 부속품일 뿐이야. 부속품이 고장났으면 고쳤어야지. 아니면 폐기하든가. 박 여사의 비정한 명령에 사내들이 태욱과 민정을 향해 좁혀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태욱은 민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민정아, 내가 신호하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 사진은 절대 뺏기면 안 돼. 알았지? 태욱은 자신의 몸을 던져 사내들을 막아섰고 민정은 눈물을 머금고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태욱의 고함 소리와 육탄전 소리가 민정의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태욱을 위해 이 증거를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민정은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구르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태욱이 미리 비서에게 연락해 경찰을 불러두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엉망이 된 모습으로 숲에서 걸어 나온 태욱을 본 민정은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박 여사는 경찰이 나타나자 도망을 쳤죠. 박 여사가 도망치면서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민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남인정,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쓴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도자기 때문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의 죽음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태욱이 내가 알게 된다면 넌 평생 괴로워할 거다. 박 여사의 도끼 서린 외침에 민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우리 아빠가 회장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태욱 역시 충격에 휩싸인 듯 민정의 손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의 어둠이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창밖에는 또다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비는 사랑으로 주겠다던 그 약속이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밤이었죠.
검은 안개가 내려앉은 별장 뒷길을 내려오는 동안 차 안은 마치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품에 안은 빨간 상자를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죠. 방금 전 박 여사가 뱉고 간 그독기 서린 말들이 귓가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에 내 아버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안다면 넌 절대로 그 옆에 있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정의 심장을 조각조각 도려내고 있었답니다.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은 태욱의 옆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죠. 태욱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상상력을 그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태욱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 문을 열어주며 다정하게 웃어줬을 그였지만 오늘은 핸들을 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민정은 목이 메어 차마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태우가, 나 우리 아빠한테 다 물어볼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어보고 너한테 말해줄게. 민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답니다. 태욱은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의조렸죠. 가봐, 민정아. 아버님 기다리시겠다. 민정은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어져가는 태욱의 차 뒷모습을 보며 민정은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인데 어째서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영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민정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몸을 움츠리며 중얼거렸죠. 내가 안 그랬어. 회장님, 내가 안 그랬단 말이야. 브레이크가 이상했어. 민정은 영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영수의 손등을 적시고 있었답니다. 아빠, 나 좀 봐. 남인정 좀 보라고. 아빠, 20년 전 그날. 태욱이 아버님 사고 나던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 여사님이 왜 아빠가 관련됐다고 하는 거야? 제발 나한테 말해줘, 아빠. 민정의 절규에 영수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박 여사가 시켰어. 회장님 차 점검하라고. 근데 바닥에 기름이 가득했어.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우리 민정이 유학 보내주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 영수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박 여사가 남편의 차를 손봤고 영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뜻일까요? 민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영수가 박 여사의 공범이었다면 자신은 평생 태욱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태욱은 밤을 꼬박 새우며 20년 전 사고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사로 결론지었지만 태욱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무엇보다 사고 직전 차량 점검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민정의 아버지 나영수였다는 사실이 태욱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욱은 도망친 박 여사를 찾아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고고한 척하는 박 여사의 모습에 태욱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죽인 게 정말 나영수 씨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나영수 씨를 이용해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태욱의 서늘한 질문에 박 여사는 차갑게 웃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욱아, 넌 참 감상적이구나. 진실이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나영수가 그날 그 차의 마지막 점검자였다는 사실이야.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그 노인은 내 아버지를 죽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다. 그런 노인의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지. 어머니, 태욱의 외침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답니다. 잘 생각하거라. 남인정이랑 함께하는 시간마다 내 아버지의 피냄새가 날 거다. 그걸 견딜 수 있겠니? 넌 내 아들이야.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단다. 태욱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집힌 것 같았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보냈는데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리더 부동산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부동산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민정은 문을 열어줘야 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태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욱은 문 밖에서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민정아, 문 좀 열어줘. 제발, 얼굴 좀 보자. 민정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태욱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답니다. 태욱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민정이 입을 떼기도 전에 태욱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의 어깨 위로 태욱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하지 마, 민정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자. 나 너무 힘들다, 민정아. 태욱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민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럴수록 진실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두 사람은 리더 부동산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민정아, 나 끝까지 갈 거야. 우리 아버지를 죽인 진범이 누구든 난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든 아니면 너희 아버님이든 난 피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넌 내 옆에 있어야 해. 알겠니? 태욱의 단호한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박 여사가 저토록 당당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태욱은 사고 당시에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고 현장 부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태욱은 노인에게 사고 당일의 기억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흐릿한 눈을 깜빡거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지.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주유소에 멈췄어. 운전석에는 인상 좋은 신사분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한 여자가 타고 있었지. 근데 이상한 건 차가 출발하려는데 주유구 쪽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기름이 아니라 브레이크 액 같았어. 태욱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있었다고요? 제 어머니 박 여사였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 여사님은 아니었어. 더 젊고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여자였지. 그 여자가 주유소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손에 빨간 액체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 난 그저 페인트인 줄 알았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자. 태욱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여사의 신복 중에 그런 여자는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박 여사 뒤에 또 다른 배우가 있다는 뜻일까요? 한편 민정은 리더 부동산에 찾아온 의문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웠죠. 사내는 민정에게 낡은 일기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나영수 씨가 20년 전에 나한테 맡긴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딸한테 전해주라고 했죠. 여기엔 나영수 씨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강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의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죠. 영수는 박 여사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태욱을 살리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박 여사의 지시를 받은 정체불명의 집단이었고 영수는 그들이 태욱마저 해칠까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했던 것이죠. 민정은 일기장을 들고 태욱에게 가려고 나왔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욱에게 향하던 민정의 앞을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자를 앞세워 민정을 에워쌌죠. 남인정 씨, 그 일기장 우리한테 넘겨주셔야겠는데요? 흉터난 여자의 서늘한 목소리에 민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민정은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아, 리더 부동산 앞이야. 살려줘. 민정의 절규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은 주유소 노인의 말을 듣다 말고 사색이 되어 차를 돌렸습니다. 태욱은 엑셀을 밟으며 울부짖었죠. 민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 태욱의 차가 강남대로를 질주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처럼 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없다는 공포가 태욱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리더 부동산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사내들을 피해 골목으로 숨어들었지만 흉터난 여자는 끈질기게 그녀를 추격해왔죠. 민정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여자가 칼을 꺼내 민정을 위협하려던 그 찰나 요란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태욱의 차가 골목 입구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태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내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분노한 야수와도 같은 모습이었죠. 태욱은 사내들을 하나둘 쓰러뜨리고 민정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민정은 태욱의 품에 안겨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태욱아, 여기 진실이 있어. 우리 아빠는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태욱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민정을 꼭 껴안았습니다. 흉터난 여자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태욱과 민정은 리더 부동산 소파에 앉아 영수의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영수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태욱아, 도련님, 미안합니다.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민정이가 내 딸이듯 도련님도 나한테는 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련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고 우리 민정이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태욱은 일기장을 덮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영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민정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터져 나온 통념이었답니다.
민정은 태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죠. 20년 묵은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박 여사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 누구인지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민정은 태욱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정말 복비 청구해도 되는 거지? 나 아주 비싸게 부를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 태욱은 민정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300억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모자라지. 아니, 내 평생을 복비로 바칠게. 남인정 소장님, 이번 계약 영구 체결인 거 알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리더 부동산의 낡은 천장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흉터난 여자가 전화를 걸어 낮게 보고했죠. 일기장은 뺏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 태욱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리더 부동산의 간판은 오늘 밤에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끝까지 응원하겠다는 듯이 말이죠. 검푸른 바다가 일렁이며 배의 옆구리를 거칠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지나 소무도로 향하는 작은 여객선 위 민정과 태욱은 나란히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민정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감았지만 그녀는 그저 먼 수평선만을 응시할 뿐이었답니다. 태우가 정말 아버님이 살아계신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20년 동안이나 연락 한 번 없으셨던 걸까? 민정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자신의 외투 안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죠. 태욱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민정에게는 그나마 유일한 안식처였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날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기록. 그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은폐였다면 아버지는 살아계신 게 분명해. 태욱의 눈빛은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영수의 일기장 사본을 만지작거렸죠. 거기엔 회장님을 태운 배가 소무도 쪽으로 흘러가는 걸 봤다는 영수의 마지막 목격담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태욱은 그 한 줄의 문장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있었답니다. 배가 소무도 선착장에 닿자 소금기 찌든 냄새와 함께 고요한 섬의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부동산의 여전사답게 민정은 내리자마자 동네 노인들이 모여있는 정자로 향했죠. 특유의 넉살과 친화력으로 노인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할머님들, 이 섬은 물이 좋아서 그런가 다들 미인이시네. 저희가 사람을 좀 찾으러 왔는데 혹시 20년 전쯤 이 섬에 들어와서 혼자 사시는 분 안 계실까요?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말이죠. 민정의 너스레에 할머니 한 분이 곰방대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20년 전? 아, 그 등대 밑에 사는 양반 말하는 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냥 다들 바다 양반이라고 불렀지. 말수도 없고 하루 종일 바다만 보고 앉아 있어서 귀신인가 싶기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욱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등대 밑. 두 사람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숨가쁘게 달리기 시작했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민정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태욱은 앞서 달려가며 연신 뒤를 돌아보며 민정의 손을 잡아주었죠. 조금만 더 가면 돼, 민정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등대로 향하는 오솔길 끝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흉터난 여자와 그녀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차가운 금속성 미소를 지으며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죠. 강 회장님, 여기서 멈추시죠. 더 가시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사모님께서 아주 걱정이 많으십니다. 태욱은 민정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켜. 내 어머니가 시킨 일이라면 더더욱 비킬 수 없다. 내 아버지, 당신들이 어디에 숨겼는지 다 알아냈으니까.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욱은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야수 같은 본능을 드러냈죠. 사내들의 공격을 민첩하게 피하며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태욱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답니다. 민정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소금 자루를 터뜨려 사내들의 눈에 뿌리며 민첩하게 움직였죠. 리더 부동산 여전사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답니다. 태우가, 저 여자는 내가 맡을게. 넌 등대로 가. 민정은 흉터난 여자와 대치했습니다. 여자의 칼날이 민정의 뺨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민정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여자의 얼굴에 정면으로 분사했죠. 이게 어디서 칼질이야. 나 리더 부동산 남인정이야. 이 나쁜 년아. 민정의 활약으로 틈이 생기자 태욱은 등대 옆 작은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가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죠. 태욱은 목이 메어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태욱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영웅이었던 아버지 강만수 회장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세월의 풍파에 얼굴은 야위고 눈빛은 흐릿해졌지만 태욱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 저 태욱이에요. 태욱이가 왔어요, 아버지. 태욱의 절규에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태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태욱? 내 아들 이름이 태욱이었던가?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길을 잃었거든.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는 20년 동안 시간이 멈춘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뒤늦게 뛰어들어온 민정은 이 비극적인 재회를 보며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기억을 잃은 남편을 이 외딴 섬에 가두고 죽은 사람으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찾아내고 말았구나. 내 아들이지만 참 끈질기기도 하지. 어느새 헬기를 타고 섬에 도착한 박 여사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이나 죄책감 따위는 일절 보이지 않았죠.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비정한 욕망만이 가득했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자기 남편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20년 동안 아버지가 여기서 어떤 지옥을 보냈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태욱의 사자 후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옥? 아니, 여긴 이 양반한테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였어. 제정신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었겠니? 난 배려를 한 거야. JK그룹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고. 박 여사의 뻔뻔한 태도에 민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고귀한 희생요? 남의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남편을 섬에 가둔 게 고귀한 희생인가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민정의 일침에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넌 여전히 입이 살아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너희 셋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도 모를 거다. 소무도의 전설로 남게 해주마. 박 여사가 손짓을 하자 경호원들이 흉기를 들고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기억을 잃은 줄 알았던 태욱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박 여사의 이름을 불렀죠. 박금자, 이제 그만해. 내가 저지른 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기억을 잃은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죠. 거기엔 20년 전 사고 직전 박 여사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답니다. 이 섬에 들어온 날부터 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차가운 눈빛을. 하지만 태우기를 지키기 위해 난 죽은 듯이 살아야 했지.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강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박 여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현장에는 태욱과 민정이라는 증인까지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해양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섬 노인들에게 미리 부탁해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었죠. 박 여사는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욕망의 탑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태욱은 아버지를 부축해 섬을 내려왔습니다. 민정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영수 아버님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죠. 20년 묵은 한이 풀리고 이제 정말 태양이 뜨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을 거야. 이제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다 같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진짜 복비 계산서 보낸다? 아버님 2분 모시는 거니까 복비도 2배로 받을 거야. 알았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소무도의 노을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이 JK그룹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태욱의 해임안을 상정했다는 급박한 전화였죠. 박 여사는 무너졌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마지막 독초인 서연이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가자, 민정아. 우리 리더 부동산의 자존심을 보여줘야지. 태욱의 당당한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강남의 화려한 전장을 향해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검은 수트를 입은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죠. 오늘의 안건은 단 하나, 현 회장인 강태욱의 해임안이었습니다. 회의장 상석에 앉은 서연은 승리에 도취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구속된 틈을 타 그녀는 이사들을 돈과 협박으로 매수하여 태욱을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것이죠. 서연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자, 시간이 됐네요. 강태욱 회장은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예정대로 해임안 표결을 시작하죠. 다들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서연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단정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태욱의 옆에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비명을 지르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JK그룹의 진짜 주인 강만수 회장이 살아 돌아온 것이었죠. 이럴 수가. 강만수 회장님.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의사봉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몰아내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 했나? 한서연, 내 아비와 내가 저지른 비리 장부, 내가 다 들고 왔다. 어디 한번 이사회에서 공개해볼까? 강 회장의 호령에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수되었던 이사들은 앞다투어 강 회장 앞에 엎드려 잘못을 빌었고 서연은 도망칠 구멍을 찾지 못한 채 가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태욱은 그런 서연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넌 끝났어. 이제 내가 갈 곳은 이 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감방이야. 태욱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욱과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자신들 때문에 모든 삶이 망가져버린 나영수와 민정이었죠. 태욱은 아버지를 모시고 리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이미 소식을 듣고 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민정의 곁에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영수가 있었죠. 강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영수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있던 회장의 모습은 간대없고 친구를 잃은 죄인처럼 영수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영수야, 나 영수, 나 만수다.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영수야. 강 회장이 영수의 거친 손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치매 증세가 심한 영수는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도련님 아버님인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영수의 애절한 말에 강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참회했습니다. 아니야, 영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마누라가 그 박금자가 다 꾸민 일이야. 내가 나를 살렸는데 내가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미안하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민정은 두 노인의 모습을 보며 태욱의 어깨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묵은 한이 이 눈물 속에 다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정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아버님 명예 회복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드릴 거야. 약속해.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영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20년 전 그들이 함께 뛰놀던 고향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영수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냐? 정말 만수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영수의 입에서 나온 태욱 아버지의 이름. 민정은 비명을 지르듯 기뻐했습니다. 영수의 기억이 찰나의 순간 돌아온 것이었죠. 두 노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강남의 낡은 골목길, 리더 부동산 앞에서 펼쳐진 이 광경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할 만큼 감동적이었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박 여사는 면회 온 태욱에게 마지막까지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태우가 내가 승리한 것 같니? 강만수가 돌아왔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씻길 것 같아? 난 끝까지 너희를 저주할 거다. 태욱은 그런 어머니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JK그룹은 이제 제가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민정이와 저는 행복해질 겁니다. 그게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복수니까요. 태욱은 면회실을 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리더 부동산으로 돌아온 태욱은 민정에게 깜짝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의 금싸라기 땅과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죠. 이게 뭐예요, 강 회장님? 민정이 놀라서 묻자 태욱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박 여사가 비자금으로 빼돌렸던 건물들인데 이번에 모두 몰수해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권을 남인정 소장님께 맡기고 싶은데 어때? 복비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약한가? 민정은 권리증을 품에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강 회장님, 나 소장님인 거 잊었어? 이런 대형 매물 관리는 내 전공이지. 대신 내 월급은 아주 비싸게 부를 거니까 각오해. 두 사람의 유쾌한 농담이 낡은 천장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슬픔은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찬란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 회장은 영수를 위해 제주도의 공기 좋은 곳에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두 노인은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산책도 하며 잃어버린 20년의 우정을 다시 쌓아가기로 했답니다. 민정과 태욱은 주말마다 그들을 찾아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었죠. 리더 부동산의 간판이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앞날이 이 간판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이라고 축복하는 듯 했답니다. 태우가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민정의 물음에 태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울지 말고 웃기만 하자, 민정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복비는 사랑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죠. 눈부시게 하얀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라는 이른 아침부터 백합 향기와 사람들의 흥분 섞인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은하수처럼 박힌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였고 버질로들을 따라 장식된 수천 송이의 생화들이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거울 앞에 앉은 민정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떨리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까요? 소장님, 아니, 이제 신부님이죠? 정말 눈이 부셔서 못 보겠네요. 강남 복덕방 여전사가 이렇게 공주님처럼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료 소장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며 민정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정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있었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낡은 구두를 신고 강남 골목을 누비던 기억, 치매 걸린 아버지를 등에 업고 울던 밤들, 그리고 태욱을 다시 만나 겪었던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휠체어를 탄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오늘을 위해 맞춘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비록 치매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영수의 눈동자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답니다. 민정아, 내 딸 민정아, 이거
내 엄마가 너 시집갈 때 주라고 남겨둔 거다. 아빠가 바보 같아서 이제야 준다. 미안하다, 우리 딸. 영수가 건넨 보자기 안에는 낡았지만 반짝이는 금가락지 한 쌍과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난한 살림에도 딸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유산이었죠. 민정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가 나 지켜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태욱이랑 아빠랑 강 회장님이랑 다 같이 웃으면서 살자. 영수는 민정의 눈물을 닦아주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한편 예식장 로비에서는 태욱이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JK그룹 회장의 결혼식답게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지만 태욱은 그들보다 자신의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온 영수의 친구들을 더 반갑게 맞이했죠. 강만수 회장은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오늘 우리 자식들 잔칫날이다. 내가 사돈이라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나? 우리 남은 인생 자식들 덕보며 재미있게 살자고. 두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의 원망과 아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오랜 우정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 순간 예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여사가 보낸 전령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전령은 태욱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박 여사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아끼던 에메랄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태우가, 그리고 민정아. 이 에메랄드는 내 욕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방에서 생각해보니 이 돌덩이보다 너희들의 웃음소리가 더 귀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는 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서로의 체온을 믿으며 살아가길 바란다. 결혼 축하한다.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참회에 태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용서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녀의 사죄가 맺힌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주는 듯했죠. 드디어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욱이 먼저 당당하게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영수의 손을 잡은 민정이 등장했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인정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화끈하게 예뻐요. 강태욱 씨, 당신도 오늘 참 괜찮네요. 재벌 회장님 치고는 꽤 쓸만해 보여요. 두 사람의 유쾌한 대화에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답니다. 20년 전 저는 겁이 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300억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와 주었죠.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사준 하얀 구두를 신고 우리 아버지들을 모시고 당신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을 중개하며 살겠습니다. 강태욱 씨, 사랑합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맹세했습니다. 남인정, 당신의 복비는 평생 나의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당신이 중개하는 인생이라는 집에서 나는 영원한 세입자가 되어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여전사님. 두 사람의 뜨거운 입맞춤과 함께 수만 장의 종이꽃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렸습니다. 1년 뒤 강남의 풍경은 변함없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리더 부동산 자리에는 이제 리더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간판이 멋지게 걸려 있었죠. 민정은 이곳의 이사장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민정은 여전히 낡은 리더 부동산 사무실 한 구석을 자신의 집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욱과의 가족 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영수 아버님과 강 회장님은 제주도에서 함께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답니다. 그때 요란한 차 소리와 함께 태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진 수트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시장 바닥에서 사온 떡볶이와 순대가 들려 있었죠. 이사장님, 오늘 계약 하나 하셔야겠는데요? 내 마음을 300억에 팔기로 했는데 중개 수수료는 뭘로 줄 건가요? 태욱의 장난스러운 말에 민정은 서류를 덮으며 일어나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강 회장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말했지? 당신 복비는 평생 사랑으로만 받는다고. 자, 수수료 선불로 줄 테니까 일로 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리더 부동산의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매물을 중개하며 살아온 민정은 이제야 비로소 가장 완벽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집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부동산에는 수많은 허위 매물과 사기 계약이 판을 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계약금과 믿음이라는 잔금을 치른다면 누구나 민정과 태욱처럼 행복한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석양이 강남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태욱은 손을 잡고 그 노을 속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빌딩보다도 더 견고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복비는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20년 전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쓴 사랑의 계약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행복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민정과 태욱처럼 언제나 햇살 잘 드는 정남향의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